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2부 강연은 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 수칙을 주제로 김성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규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부 강의를 맡게 된 김선규라고, 우리 아이를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 아마 이 자리에 와서 비슷한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이 불러주셔가지고 항상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하게 되는 강의가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입시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청소년 이런 성폭력,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강의를 하는데, 항상 강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듣고 가실 때 표정이 밝진 않으세요. 교육은 답답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은 심각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우리 아이를 잘 케어하기 위한 좋은 방법 두 가지니까 오늘 한 가지 그거를 배우시고 가신다. 나는 좀 든든한 이제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됐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강지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압구정고등학교 근무했는데 올해는 이제 경기고등학교로 발령이 나가지고 경기도민인데 경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올해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전면 등교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다 나왔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나와가지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수업 내리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냐? 오늘 이제 이거 끝나면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갈 수가 있거든요. 제 집이 서울을 다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이제 운정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퇴근하고 집에 어떻게 가지 이렇게 걱정하고 오는데 오늘은 1, 2, 3, 4 마치고 강의하면 바로 집까지 여기서 20분도 안 걸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왔는데 저 혼자만 마음이 가벼울 것 같고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조금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알면 내가 아이를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잘 케어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선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사람 학교 선생님인데 왜 이런 사이버 폭력하고 다녀? 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그럼 과목이 정보 과목인가 아니면 컴퓨터 과목인가 생각하실 텐데 제 과목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리키는 사회 선생님이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왜 사이버 폭력을 왜 강의하고 돌아다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가보시면은 남자 선생님들이 예전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육 경력이 이렇게 생긴 거와는 좀 다르게 한 17년 차 정도 된 좀 이렇게 연식이 되는 교사인데 그 중에서 한 12년 가까이를 소위 말해서 학생부, 생활지도부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서 학교 폭력 업무만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폭 담당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주로 지도를 했는데 2009년, 2010년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이러면서 학교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치고받고 하는 이런 불링, 소위 말해서 이제 진짜 폭력이 학교 폭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사이버 세상,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 매체들하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합쳐져서 사이버 폭력이라는 새로운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고 학생들의 피해 양상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사전에 예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그런 단체들하고 이렇게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하다가 사이버 보안협회를 결성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크게 네 꼭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범죄 실태와 유형, 디지털 성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다음에 성범죄 사례들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나 아니면 주변의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면 굉장히 발전되고 세련되고 뭔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것 같은 단어가 연상될 것 같지만 실제 구글링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두껍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불법 촬영, 음성 채팅, 만남, 범죄, 익명성 이런 게 더 심각하게 부각이 돼요. 디지털하면 뭔가 좋은 세상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디지털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범죄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부터 청소년들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럼 디지털 성범죄란 과연 무엇이냐? 일반적인 범죄를 떠나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메라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 흔히 스마트폰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음성 녹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만 하는 것도 범죄지만 유포, 협박, 전시, 심지어는 판매하기까지도 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온라인 성범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 같은 맥락인 거고요. 그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이 유포입니다. 다운받아서 제가 컴퓨터, 인터넷 처음 썼을 때 이미지 하나를 다운받는데 거의 1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뭐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진 그냥 길게 눌러서 이미지로 저장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도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진이 만약에 음란 매체라든지 동의 없이 찍은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였을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유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불법 촬영. 언제 어디서든지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이 디지털 성범죄하고 관련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 어머님들 기억에 제일 남는 사건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글자짜리로 시작된 텔로 시작하는 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혹시 박사방,
조주빈 사건 아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범죄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다. 그래서 소지자, 운영자, 유포자 이런 식으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검거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검거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냐? 딱 봤을 때 20대가 제일 많거든요. 20대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두 번째로는 어딜까요? 10대거든요. 그래서 10대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고선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10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1교시에 강의 들었던 것처럼 장난으로 찍다가 이게 범죄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성년자들한테 아동 청소년들에게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미리 좀 인지시켜주고 지지시켜주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럼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일 크게 증가하는 게 디지털 성범죄예요. 그래서 2018년에 6.5%였는데 2019년에는 13.9%로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애들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학교에 오면은 아마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가져오면 선생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종례 시간에 나눠주거나 그랬을 텐데 온라인 수업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아마 수업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체에 접근하게 되는 것도 높고 제가 2009년, 10년, 2009년까지만 해도 그때는 체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잘못하면 되게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혼내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애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옛날에 자는 사람 있으면 야 일어나 왜 자? 이랬는데 요즘은 주무시면 안 돼요 삼촌들 일어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은 때리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애들이 갑자기 카메라를 끄려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 카메라 망가져요. 선생님 이게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러면서 이제 어르고 달래면서 이제 애들을 지도를 하고 있죠. 그만큼 청소년들 일상생활이 디지털 매체라든지 디지털 기기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반드시 필요하고 디지털 성범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제일 흔한 게 이제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하거나 유포해서 어떻게 뿌리거나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주빈이 했던 게 뭐냐면은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범죄자의 저도 남자긴 한데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성범죄자의 98.1%는 남자. 그 중에서 20대가 28.2.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는 20대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평균 연령대는 35.3세이지만 10대도 15.6%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20대는 20대는 성인이고 그다음에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성인이라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100% 알고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사실 뭣도 모르면서 친구들한테 어울리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실수를 떠나서 때로는 범죄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학생도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이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학생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느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수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반면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손쉽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불법 촬영 같은 것들을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제 사진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언제 찍혔는지도 모를. 막 제가 엽사라든지 진짜 막 이렇게 이불킥 나올 만한 사진들 찍어서 올리는데 그만큼 굉장히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음성을 녹음하고 저희는 사진 찍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동영상도 찍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동영상 찍어도 이걸 나 뭐 편집을 해야 돼 별 쓸모가 없으니까 찍기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그런 걸 잘 찍고
그거 아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카메라 찍을 때 소리 나는 거 아세요? 예, 외국 같은 경우에 카메라 찍을 때 소리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도 어플 깔아가지고 카메라 찍을 때 소리 안 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언제 어디서든지 사진 찍힐 수 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피해자의 유형은 여성 피해자가 92.4%, 대부분 여성 피해자다. 그래서 남성 피해자는 6.8%인데 비해서 여성 피해자 92.4%고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게 13세 미만의 아동의 여성 피해자가 26.1%로 4분의 1이나 차지한다. 성인 피해자보다 아동 피해자들도 굉장히 적지 않은 수, 그것도 13세 미만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사실입니다. 자, 그럼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가족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한 60.4%, 그다음 전혀 모르는 사람이 34.8% 정도에 의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유형별로 저희가 재구성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 전체 성범죄 중에서 전체 성범죄에서 가족 친척이 아는 사람이 이제 60%인 거고 모르는 사람이 34%인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사이버 성범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많아요, 사실. 아는 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근데 사이버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내가 언제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 인지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하자마자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대처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어느 순간 내가 피해를 당하고선 한참 지나서 인터넷에 내 사진이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이미 그때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불법 촬영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온라인 공간에 유출하는 것들. 저도 교사긴 하지만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올 초에 한번 서울에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불법 촬영을 해가지고 잡혀가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교장 선생님이 불법 촬영을 해서 잡혀가신 적이 있고, 그 선생님이 이제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촬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직위 해제되고 이제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교육청에 이제 공문이 내려갔죠. 교육부에서 전수 검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씩 저 그거 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선생님하고 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쭉 화장실을 훑어요. 그래서 이 촬영물이 없는지 있는지.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수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최근에 또 한 건을 크게 터뜨려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교사다 보니까 저희 조직의 문제만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가장 이제 본을 보여드릴 집단에서 그런 일들이 터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반성하는 마음과 이런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불법 촬영들이 있고요. 그럼 이거 바보가 아닌다면 카메라가 있으면 찍힐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카메라가 여기 지금 신발이거든요. 신발 같은 경우에 이 앞에 구멍이 있잖아요. 예, 이 구멍에 지금 손가락을 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카메라가 이런 종류의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선 안테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고. 그럼 이거 선생님 어떻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 이거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제가 발 사이즈가 300인데 제 신발에는 제 발 사이즈가 300인데 제 신발에 이제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사가지고 저희는 이런 종류의 카메라들이 나오면은 한 번씩 이제 협회비로 구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저는 신발 그냥 너무 손쉽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 데도 들어가고, 요 카메라에 이제 단추를 씌우면 이제 단추하면 요 옷 이런 데 또 숨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데도 뒤에다가 부착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은 뭐 저희 집 화장실도 한쪽 벽면 이렇게 다 거울로 되어 있는데 그 거울 뒤에다가도 이 카메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적 촬영물을 비이동이 유포하는 경우인데요. 이 아시는 이제 유명한 가수 그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이제 자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진을 이제 비동의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유포한 거 이런 것들도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려고 이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면서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나 어떤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학생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기술을 이제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디지털 그루밍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고르겠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 부모님이 항상 케어하고 그 다음에 예뻐하고 관리가 되는 학생들을 접근할까요?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가출돼 있거나 아니면 방임이 이루어지는 이런 청소년들 이런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학생들의 취약점을 달래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자, 너 부족한 게 뭐가 있니?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니?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주면서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종례 시간에 항상 그러거든요. 이제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 애들이.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이제.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 그럼 사오세요. 그러고 아니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하지, 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의 자녀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거나 과도한 어떤 그런 친절을 베푼다. 이럴 때는 저는 교사로서 한편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해요. 이쁘고 그 다음에 배려해줄 수 있고 케어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의 사회 현실이 굉장히 개탄스럽긴 하지만 미리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어른이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선물을 주거나 그 다음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거나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출팸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 곳을 마련해 줄게 라고 하면서 과도한 호의를 베풀게 되는데 그 베푸는 목적들의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베푸는 데는 결국 이 디지털 그루밍에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제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 교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의존성을 높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이제 본심을 드러내면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은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촬영되는 사진의 수위를 좀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성적인 관계나 성적인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사진들을 얻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단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되고 있네 라고 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는 이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네가 원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너 이런 것들 찍고 네가 한 행동들이잖아.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주변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이제 종속하는 그런 단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저희가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앞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단톡방 내에서의 성희롱, 내지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성적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 글자를 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게임 내 성적 모형. 저희 애들 몰래 저희 반 애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 가서 게임을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욕설이 굉장하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성적인 모욕을 줄 수 있는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명예훼손성 이런 것들 또는 사진을 도용한다든지 명의를 도용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로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괴롭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포 협박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조주빈의 그 박사방 그건데요.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걸 촬영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죄가 되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경우에는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유포자 이후에 원유포자 혹은 제3자에게 의해서 2차 유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된다. 소지도 해당되지만 그걸 재유포할 경우에는 더 크게 가중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성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거 올린 거는 그 합성사진을 진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유하고 싸이하고 이제 합성한 사진인데, 네, 굉장히 이렇게 잘 붙여놨죠. 근데, 이 합성 사진들 보면은 요새는 딥페이크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제 얼굴로 이렇게 합성을 다른 걸로 해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배워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같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성폭력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조주빈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조주빈이 결국에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 게 결국에는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몸캠 피싱이라고. 몸캠 피싱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프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제 음란한 대화를 하자고 이제 유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은 다음에 피해자의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하고 그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을, 자기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저희가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이버 범죄는 다 이 몸캠 피싱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주빈의 박사방이 지금 사라졌는데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예, 굉장히 지금 유사한 사이트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거를 찾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해커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아요. 예. 왜냐하면 너도 거기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은 법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함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약 수사, 함정 수사 되죠. 그러니까 왜 슬기로운 혹시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해롱이가 이제 출소하자마자 이렇게 차에서 탔는데 거기서 마약 주사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올려놓고선 해롱이가 결국엔 못 견디고 주사 바늘을 팔에 꽂는데 정말 신기하게 문이 열리면서 바로 경찰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대표적인 함정 수사거든요. 그 정도까지 함정 수사 가능하거든요. 마약은요. 예, 그러니까 마약을 아예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이 줬을 때 그 정도로 이제 잡을 정도로 마약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제는 사이버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함정 수사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몸캠 피싱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범죄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된다. 한 몇 분, 몇 시간. 얘들의 목적은 그 피해자의 어떤 그 영상을 빨리 확보하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시간에 종료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 피해를 입었나? 라는 피해 인지가 굉장히 어렵고요. 주소록을 이용한 본인의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한다고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텔레그램과 같이 외국에 서버를 둔 채팅 앱의 경우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자들을 어떻게 찾고 있냐면 텔레그램을 털면 돼요. 근데 텔레그램 절대 공개 안 해요, 얘네. 처음에 스카이프로 했는데 스카이프의 보안성이 높아지면서 텔레그램으로 이동했고 텔레그램은 거기에서 이용한 대화라든지 이런 게 저장이 안 되고 외부로 공개를 안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사용하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텔레그램을 씁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서버를 지금 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주빈의 스마트폰을 풀어가면서 그거를 포렌식 해가면서 지금 하나씩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동 청소년 대상 이 몽캠피싱이 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느냐? 일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이 확대됐어요.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하게 되니까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서 이용 시간이라든지 방법 등이 굉장히 증가하고요. 저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선생님, 저희 반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굉장히 편한데.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만큼 애들한테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있다. 그 다음에 수치심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피해가 확산되게 되는 거죠. 빨리 알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수치심 때문에 이제 하게 되고 실제로 피해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 피해 규모는 예상외로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캠피싱의 사례를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저희 협회에 들어온 상담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 김다은이라는 그 이제 자기의 몸매가 이렇게 드러나는 예쁜 누나 이제 프로필로 해놓고서 뭐 자기는 어디 산다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너 운동하는구나, 몸 좋아? 막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 언제쯤 대화하기 편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을 유도하게 되고, 집에 가면 뭐 나랑 영통 켜고 같이 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푸사 이제 누나 본인 사진 맞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노출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라인으로 영통 켜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화 수위를 점점 의도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야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라인으로 처음에 얘기하자라고 그러는데 라인 같은 경우서 얘네들이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라인이나 카톡은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야,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아는 심야톡이라고 하는 좋은 이 앱이 있는데 이걸 깔아서 영상 통화를 하자. 이걸 이제 까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그 학생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제 그 상대방에게 다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긴급 서버 점검이라는데 이런 메시지가 뜬다라는 게 여기 혹시 갤럭시 쓰시는 분 계세요? 저도 갤럭시 쓰는데 갤럭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가끔 APKI를 까시겠냐는 이런 메시지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무슨 검증되지 않은 어플이 깔리는데 까시겠냐? 그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 사이에서 차단하면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걸 깔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학생이 자기가 이제 좀 전에 그 앱을 깔고서 했던 영상 통화의 동영상을 이제 반대편에 아까 같이 대화를 했던 누나가 보내는 거죠. 여기 이 학생이 지금 누드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는 블라인드 처리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찍힌 사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제 쭉 이 학생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의 주소가 쭉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반쌤, 한문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때부터 이제 학생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닿으면은 아마 패닉에 빠지다 못해 내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충격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대화하는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주로 중국인 쪽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쪽으로 해서 그 서버가 주로 이제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한다 가해자가 이럴 경우에는 필리핀 쪽에서 서버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이 좀 어눌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데 저희가 여기를 찾아봤을 때는 이때는 중국이었어요. 조선족들 특정 저희가 뭐 그 조선족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이제 전화와 서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 그때부터 이제 상황 판단되냐 말투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줄 수 있느냐. 처음에는 한 7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달라 그래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500~600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제발 잠시만요. 그래서 당장 현금이 없어요. 애들한테 560만 원 구할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금이 없어요. 제발요. 그럼 현금 없으면 뭐 하는데? 그럼 체크카드에 12,000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유포해? 아니면 합의할래?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너 일단 구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돈이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럼 너 이제 몸으로 떼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투자, 주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문자들 그게 사실은 이런 노예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 박사방의 그 조주빈 밑에서 일했던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연령 굉장히 낮잖아요. 청소년이었고 막 대학에 갔고 그 다음에 군인이었고 사실 걔네들이 처음엔 피해자였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에라 모르겠다. 자기를 놔버리고 가해가 되고 그 벌어들이는 그 불법적인 수익의 금요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이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협박하겠다 이런 거 얘기하고 돈도 뜯을 수 있는 대로 뜯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일들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보하는 시간도 하루에 8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자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오면 그때부터 이제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하는 순간 유포한다, 영상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보여드린 거예요. 개인정보 사례는 넘어가시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세콤에 그 이제 방금 이 협박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깔려져서 이제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연해 준 거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S1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이제 협약을 맺고선 뭐 이제 프로그램들 보여주는데 요새는 굳이 야한 얘기를 하지 않고 야한 영상에 상대방의 피해자의 그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그냥 앱만 깔려도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방법으로 또 새롭게 협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디 학교에 너 뭐 다니고 너 친구 너네 엄마 아빠 무슨 일 하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깔린다라는 경고가 떴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 까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링크 그 파란 색깔로 뜨지 않은 메시지 오면은 그런 것들은 안 눌러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100% 걸러지긴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그 순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몸캠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동영상과 협박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실제로 유포해요.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고 2017년에 실제로 이 케이스 때문에 자살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아동 청소년 대상 몸캠 피싱 보호 장치가 과연 지금 있느냐? 일단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어요. 사이버상의 폭력은. 이런 게 일단 매뉴얼이 뭐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거 외에는 해결 수단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경찰한테 바로 연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음란 동영상이 유출됐을 경우에 범죄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돈을 뺏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절도하거나 이런 걸로 확대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과연 이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 이제 미리 아시면은 좀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 이 메시지가 뜨면은 되도록이면 안 까는 게 좋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까시면 안 되고 아이폰 쓰시는 경우에는 아이폰은 이런 해킹은 없어요. 왜냐면은 아이폰은 쓰시면 알겠지만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앱스토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지거든요. 근데 갤럭시라는 거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개방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T 스토어나 이렇게 깔 수 있는 스토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데서는 다운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랜덤 채팅이나 패매에서 낯선 이성과 대화하지 않는다. 저희는 성인들은 주로 카톡이나 라인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애들은 패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메시지 이런 걸로. 그런 건 보안성이 더 취약하죠. 그 다음에 음란 채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그다음에 만약에 피해가 발생됐다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범인들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얘네들 돈 받아도 계속 받아내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그러거든요.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 이행 절대로 안 하고 약속대로 하지 않고 얘네들이요. 그다음에 추가로 돈에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 배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배포가 돼 버리면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뮤직비디오를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 하드에서 USB로 옮겼다. 그거는 세상에 그 어떤 해커가 오더라도 그거를 지울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단 올라가서 어디에 지금 온라인상에 대기하고 있거나 온라인상에 올라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역을 증거 자료로 캡처해 놓고요. 학생들이 충격받아서 처음에는 그 자료랑 그 앱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절대 지우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 싸움으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런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단 불법적인 촬영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학교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동의하지 않고 친구들 못 찍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도 엄연한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런 거 불법적으로 찍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정보는 최소 공개. 저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은 제 이름과 제가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거 노출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 사실 저 전화 받으면 이런 협박 전화도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차 번호도 2대나 있는데 이제 차가 2대가 있는데 2대 다 알고 있어요. 몇 번인지. 네. 그래서 이제 뭐 집 어디 살죠? 얘 맘대로 하세요. 이제 좀 무섭긴 한데 걔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오프라인상에서 협박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나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 피해가 발생됐을 때 학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자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대화해야 돼. 아빠가 오늘 강연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라고 해서 뉘앙스를 좀 풀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듣고 가시는 것만 해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피해 방법 117 같은 데나 아니면은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17 가면은 전문적인 걸 얻을 수가 있고요. 내가 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일 터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은 담임 선생님도 그런 거 인지했을 때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기관 요청하고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혹시 자녀하고 이렇게 회친 인친 돼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시로 좋아요 눌러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얘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 이거 설치하는데 굳이 찾아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SK 같은 경우에는 T가드라든지 그다음에 안랩에서 나온 이런 다양한 백신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만 돌려줘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유혹이나 이런 거를 못 참고 그 어플을 까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녀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피해 입은 학생들 같은 경우 왜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왜 학교에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수치심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모님 실망시켜드리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이게 내 새끼다 보니까 결국에는 험한 말이 먼저 나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되게 되는데 최대한 자제하시고 억누르고 힘들었겠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다독거려 주시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청소년들 같은 경우 싫다는 의식 반드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증거 확보, 캡처 꼭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도움 요청하려면 역시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간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인 정보가 나 원하지 않는 다른 공간에서 게시됐을 때 삭제를 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피해가 발생됐을 때 학부모님들 대처 방안은 일단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물론 침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심리적인 안정을 자녀에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강남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강남은 거의 다 학교 폭력 같은 게 기본적으로 변호사나 아니면은 대형 로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아이 말만 듣고선 학교에 가게 되면 큰 난관이나 아니면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 상황 판단을 먼저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 확보하고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이럴 경우에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경찰 관계자 연락을 취하면서 처리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나 또는 피해, 이게 피해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이나 치료에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저희가 이제 공문 주고받으면서 이제 수사 협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넣은 거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네네. 예. 본인 아이디를 다 도용을 당해서 네네네. 아니면 뭐 인스타에서 도용을 당해서 네네. 내가 쓰지도 않은 글을 친구들이 썼어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좀 왕따당하는 게 싫고 네네. 계속 그냥 그 친구들과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모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이들이 아이디 쓰는 건 포기하고 사과는 하고 끝났는데 네네. 이렇게 그냥 끝나야 되나요? 저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에 알려서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자체를 원하지를 않고 그럴 경우 그러니까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그러니까 일부의 변호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스스로 수치심과 어떤 그런 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 경우에 덮고 갈 경우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케이스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자기 자녀와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훨씬 더 많은 N값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낯설어서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맞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확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만약에 아이를 동용당해서 페북이나 이런 데서 올리지 않은 것들을 올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캡처하셔가지고 학교 생활지도부에 정식으로 담임 선생님한테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폭력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어머님들처럼 오늘의 내용들 좀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서 내 아이 지도하시는데 활용하신다면은 이런 학교 폭력에서 좀 유리된 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들 유형이 뭐냐면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경우에 저희 학교 폭력 없어요. 저희 반 사이버 폭력 없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 반에서도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도와주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선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 걱정이 컸는데
선생님 강연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자녀 성교육 신청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자녀 성교육은 구글 폼에 접수된 신청자 50명에 한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나가는 구글 폼에 지금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며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카카오톡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지금 바로 고양시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카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앞으로의 유용한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